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5장 조적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단독주택이나 또는 우리가 주변에 옛날에 남한 산성 같은 성벽들 있죠. 이런 것들이 조적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적식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는 이 벽돌로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이 벽돌 구조가 있고, 그리고 블록 구조, 돌 구조에서 이 세 가지를 조적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벽돌 구조에서 이제 벽돌의 규격 개념이 나오는데 간략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샀는데 이제 세탁기가 좀 커가지고 맞죠? 여러분들이 원래 놓는 자리보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벽돌 놓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벽돌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벽돌의 이제 규격적인 측면에서 이 표준형 벽돌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형 벽돌의 이 길이 부분이 있죠. 이것을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이. 자, 길이가 190이라는 겁니다. 190mm고, 자, 그 다음에 너비 개념이 바로 90이 된다는 겁니다. 90mm. 그리고 두께 개념이 바로 이것이죠. 두께가 57mm짜리가 표준형 벽돌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건축 부재의 끝부분 이 면을 보통 마구리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벽돌은 직육면체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 이 면을 우리가 마구리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구리. 그러면 통나무가 있을 때도 통나무 아래 위가 마구리가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발바닥하고 머리 부분이 마구리가 되겠죠. 마구리면이 이렇게 칭한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자,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이 나와요. 자, 그럼 벽돌이 좋으냐 나쁘냐에 판별할 때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 그러면 이 품질을 측정해서 이제 품질 시험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벽돌은 중요합니다. 압축 강도하고 이 압축 강도 시험, 누르는데 견디는 강도인 압축 강도입니다. 누를 때 견딜 수 있는 강도. 그래서 압축 강도 시험하고 흡수율 시험 이 두 가지가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는 크면서 흡수율은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소성이 잘 된 벽돌로 강도가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쉽게 이야기하면 잘 구워진 벽돌을 소성이 잘 된 벽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소성이라는 것은 가마나 이런 데에서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을 보통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구워진 벽돌을 소성이 잘 된 벽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흡수율은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벽돌의 품질 시험, 물리적 시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품질 시험을 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적조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개념이 나오죠. 조적조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자, 벽돌의 개체 강도는 압축 강도를 의미해 누르는데 잘 견디는 강도가 압축 강도죠. 그래서 압축 강도를 기준 잡습니다. 인장 강도 잡아당길 때 견디는 인장 강도가 아닌 압축 강도를 기준 잡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도나 그리고 접합 모르타르의 강도, 이 접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바로 부착 강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벽돌 쌓기 방법 이런 것은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그 벽돌의 압축 강도인데 인장 강도라 해서 시험을 출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벽돌의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는 억지로 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벽돌이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이 시멘트 벽돌하고 그 다음에 붉은 벽돌 주위에서 많이 보죠. 그러면 보통 벽돌은 우리가 붉은 벽돌을 보통 벽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흙을 구워서 만든 붉은 벽돌이 점토로 만든 벽돌이 기본 보통 벽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의 역사는 아직 20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있으면 시멘트 특허낸 지가 200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시면 특수벽돌에서 대표적인 거기 4번의 내화벽돌이 나옵니다. 자, 내화벽돌은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 내화벽돌이죠. 예를 들어서 벽난로 내부라든지 꿀뚝 내부 이런 데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마, 예를 들어서 옹기를 굽는 가마라든지 또는 숯불 바베큐를 해서 참숯을 만드는 있죠. 그런 가마 내부에 그 벽돌이 바로 내화벽돌입니다.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온에 견디도록 이 내화벽돌의 경우는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 가지고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내화 모르타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르타르나 아니면 내화 점토 이런 거 가지고 쌓기 때문에 벽돌에 물축임을 하지 않고 쌓는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르타르 부분이 나오죠. 네 번째 보시면 모르타르. 자, 이 모르타르 부분이 바로 접착 재료죠. 모르타르. 그러면 조적조의 경우는 벽돌이나 블록이나 이런 돌을 시멘트 모르타르는 접착 재료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결합재죠. 결합재. 그 재료를 결합시키는 재료가 벽돌이나 이런 블록을 결합시킨 재료인 결합재, 바로 접착 재료가 되는 겁니다. 접착 재료 개념이 모르타르 개념이 되죠. 원래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일정 배합을 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모르타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르타르는 그래서 이제 접착 재료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벽돌 강도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배합비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시멘트인 결합재하고 얼마의 비율로 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배합비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쇄골재라는 것은 모래를 쇄골재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5페이지 줄눈 나오죠. 그럼 이 모르타르 부분이, 자, 원래 줄눈이라는 것은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가 있죠. 그 부분이 줄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갈 때 거기에 중간에 접착 재료인 모르타르가 필요하겠죠. 모르타르를 사용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모르타르가 들어가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줄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르타르 부분이 이제 줄눈이 되는데, 자, 이 줄눈은 가로든 세로든 간에 기본적으로 벽돌이든 블록이든 표준은 기본적으로 10mm가 표준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죠? 길이가 190입니다. 너비 90이니까 10mm만 합치면 어딥니까? 200mm, 100mm가 되죠. 그러면 자, 10cm, 20cm 배수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죠. 그래서
표준은 기본적으로 10mm가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내하벽돌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하벽돌은 길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하벽돌의 경우는 하나가 4mm로 끝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6mm를 합쳐주면 정확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너비가 114이기 때문에 6mm를 합쳐주면 120mm가 됩니다. 그래서 내하벽돌은 6mm가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둘 다 응급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거기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줄눈하고 136페이지 통줄눈 개념은 바로 세로 줄눈을 일직선상으로 처리해 준 게 통줄눈이죠. 그러면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준 것이 막힌 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이 되겠죠. 수직 줄눈을 이렇게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해 준 줄눈이 막힌 줄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막힌 줄눈입니다.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의 벽돌이 힘을 받겠죠. 그런데 밑으로 올수록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하중 분산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로 줄눈을 막힌 줄로 시공하는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통줄눈으로 시공했을 때는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막힌 줄눈이 기본 원칙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합니다. 어떤 조건이 없을 때는. 그러면 막힌 줄눈의 목적은 하중 분산의 효과죠. 하중을 갖다가 균등히 분배시켜 주는 거죠. 균등히 분배시켜 주는 하중 분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중 분산 목적으로 이 막힌 줄을 시공하는 그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치장줄눈이 나오죠. 137페이지에 치장줄눈 개념이 나옵니다. 자, 치장줄눈은 보기 좋게 처리해 준 줄눈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붉은 벽돌은 벽돌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 모르타르이 보이죠? 그 부분이 치장줄눈입니다. 나는 붉은 벽돌을 못 보신 분들은 아파트의 욕실, 단독주택 욕실에 보면 타일이 있잖아요. 그럼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 부분이 보이죠? 그 부분이 치장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장줄눈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붉은 벽돌이 있을 때 보통 치장줄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 벽돌을 가지고 벽돌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 쌓아 올리면 이렇게 보기 안 좋게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줄눈 파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치장줄눈을 별도로 공사를 해주는 건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 처리를 별도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사를 새로 이렇게 줄눈 공사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치장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치장줄눈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치장줄눈, 그럼 여기 기본 10mm잖아요. 보통 표준이 10mm 했겠죠. 이건 10mm가 기본이 되겠죠. 보통 표준. 그런데 치장줄눈 깊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치장줄눈 깊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 하는 치장줄눈 깊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치장줄눈 깊이가 6mm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장줄눈의 경우는 이 생긴 형상에 따라서 줄눈의 명칭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줄눈 부분을 평평하게 하면 이것이 평줄눈 개념이 되는 거고, 자, 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면 빗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둥글게 내버려도 그럼 둥근 줄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가면 오목줄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건 볼록줄눈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밀으면 내민줄눈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장줄눈은 생긴 형상에 따라서 그 치장줄눈 명칭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방습상 가장 유리한 줄눈이 바로 빗줄눈 개념이 된다는 점을 간단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신축줄눈 개념이 나오죠. 신축줄눈. 자, 신축줄눈은 쉽게 이겁니다. 보통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인데, 자, 시멘트 모르타르는 신축성이 없죠. 균열이 잘 갑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탄력성을 갖게 만든 줄눈입니다. 다른 탄력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부분이 신축줄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축줄눈은 이거는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신축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줄눈, 탄력성을 가지는 줄눈이 신축줄눈으로서 사람도 그래서 간절히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되죠. 그거 비슷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신축줄눈 두는 위치가 거기 보시면 137페이지 나오죠. 변하는 곳이에요. 벽 높이가 변하든 벽 두께가 변하든 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구부 가장자리나 또는 응력이 집중되는 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축줄눈을 우리가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부위에다가 우리가 신축줄눈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6번에 보시면 재료의 취급과 보관 및 준비와 관련돼서는 간략히만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 제약은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취급이나 보관할 땐 젖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6번에 보시면 저거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모르타르는 다시 비벼 쓸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장에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넣고 비빈 후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하고 1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타르 사용 시간이 나오죠. 그 물비빔 했을 때 모르타르 사용 시간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르타르 사용 시간은 조적조에서는 2시간이라는 겁니다. 2시간. 물비빔 하고 나서 2시간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2시간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라우트는 채우는 어떤 빈 공간을 채우는 재료를 보통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돌 쌓기법에서 보시면 자, 기본 쌓기에서는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해놨죠. 그럼 벽돌에 길이가 보이도록 쌓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예요. 그리고 마구리가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쌓기 개념이 된다. 이 벽돌이라고 치면 이게 길이가 여러분들 벽면에 나오도록 쌓으면 이 길이 쌓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구리 범위이 보이도록 쌓게 되면 마구리 쌓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쌓기에서 영식 쌓기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한 켠은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그 다음 켠을 길이 쌓기로 이제 번갈아 쌓아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산 것이 영식 쌓기죠. 그래서 영식 쌓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벽돌의 길이하고 마구리가 번갈아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싼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벽돌의 한 켠은 길이 쌓기라고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계속 번갈아서 쌓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이가 보이도록, 지금 현재 이거는 길이가 보이도록 쌓는 길이 쌓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구리 쌓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통줄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구리 쌓기 할 때 여기에다가 토막 벽돌을 넣는, 자, 벽돌을 절단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 하나. 그러면 나머지 마구리 쌓기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구리 쌓기를 하면 통줄눈이 생기지 않겠죠? 그럼 이 마구리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마구리 쌓기 켜에서 여기에다가
2호 토막이나 반절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2호 토막. 자, 2호 토막은 4분의 1 토막을 2호 토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벽돌의 길이의 직각으로 잘랐을 때 우리가 토막이라고 정하죠. 그러면 이게 4분의 1만 잘라서 쓴 거예요. 4분의 1 토막. 이것이 2호 토막 개념이 되는 겁니다. 2호 토막. 또는 반절을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반절. 반절은, 자, 이 개념이 반절 개념이 돼요. 자, 이렇게 벽돌이 있을 때 길이 방향으로 절반을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벽돌을 절단해서 하면 이런 것이 반절 개념. 반절은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2호 토막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줄론이 생기지 않도록 싼 것이 영식쌓기입니다. 그러면 영식쌓기가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 바로 영식쌓기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합니다. 가장 튼튼한 방식이 영식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통줄론이 생기지 않죠. 일직선선이 안 생기죠. 자, 그런데 하란식 쌓기가 네덜란드입니다. 하란식이 네덜란드식 쌓기네. 네덜란드식. 이 하란식 쌓기는 네덜란드식 쌓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영식 쌓기나 거의 비슷한데, 자, 이제 토막 벽돌 쓴 지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켠은 마구리, 그 다음 켠은 길이 쌓기 번갈아 쌓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하란식 쌓기는 마구리 쌓기 기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길이 쌓기 기에서 변화를 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길이 쌓기를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길이 쌓기 기의 변화를 준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7호 토막을 쓴 겁니다. 7호 토막 4분의 3 토막을 쓴 겁니다. 여기 이제 2호 토막 자르는 여기 7호 토막이죠. 4분의 3 토막을, 그럼 4분의 3 토막은 0.75잖아요. 그래서 7호 토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용해서 우리가 한 것이 하란식 쌓기입니다. 그러면 하란식 쌓기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이 됩니다. 얘는 모서리가 튼튼해요. 견고한 방식이 바로 하란식 쌓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하란식 쌓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제 몇 켤을 이렇게 번갈아 쌓으면 마구리 번갈아서 쌓는 것이 영식하고 하란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쌓기는 통줄론이 생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쌓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식 쌓기는 같은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오는 것이 불식 쌓기입니다. 불식 쌓기. 자, 불식 쌓기는 한 켜에서 같은 켜에서 길이하고 마구리가 번갈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마구리 있으면 길이. 자, 이렇게 마구리 길이식으로 나가는 거죠. 같은 켜에서 길이하고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서 쌓는 것이 불식 쌓기입니다. 근데 불식 쌓기를 하다 보면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통줄이 생기면 안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장적인 장식적인 효과 목적으로 이 불식 쌓기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식 쌓기의 개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뒷면은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이용해서 영식 쌓기로 합니다. 전면을 붉은 벽돌로 쌓아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식 쌓기는 혹시나 알아둘 것이 이 개념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 인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길이 쌓기 켜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마구리 쌓기 켜가 한 켜씩 있죠. 중간에 보시면 인면에서. 근데 단면 개념을 봤을 때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면으로 봤을 때 뒷부분은 이 뒷부분은 영식 쌓기로 하는 겁니다. 영식 쌓기로 하는데 이 전면에 이 붉은 단면을 봤을 때 전면의 붉은 벽돌을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5켜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길이 쌓기는 단면으로 자를 때 여기는 마구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5켜 정도는 이렇게 길이 쌓기로 한다는 겁니다. 5켜 정도는 이렇게 길이 쌓기로. 여기서 보면 마구리가 보면 길이는 이쪽으로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해서 이 뒷벽면에 맞물려 쌓겠다는 겁니다. 붉은 벽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것이 마구리 쌓기거든. 여기서 보니까 길이가 보이면 이쪽이 마구리겠죠. 그래서 이제 뒷벽에 맞물려 쌓는 방식이 미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미식 쌓기는 오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오켜 또는 OK 목장의 결투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OK라는 단어, 5켜라는 단어가 나오면 미식 쌓기를 기억을 간단히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핵심 정리에 영농 쌓기에서 밑에 사진이 나와요. 자, 영농 쌓기는 장식 쌓기에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 영농 쌓기는 장식 쌓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치장 쌓기. 그래서 영농 쌓기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농 쌓기는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예요. 구멍을 내어서 벽에다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것이 영농 쌓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농 쌓기.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혹시나 해서 음모 쌓기를 조금 알아두시면 되는데 음모 쌓기. 음모 쌓기는 45도 경사지게 쌓는 겁니다. 경사지게 쌓는 것이 음모 쌓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보면 기초 쌓기하고 내 쌓기 개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42페이지 그림 보면 빗금을 많이 치는 부분이 이것이 벽돌로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걸 벽돌 표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 쌓기는 2번 언급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벽돌을 냈고요. 그러면 벽돌은 소성이 잘 된 벽돌로서 압축 강도가 큰 벽돌이 좋게 소성이 잘 된 벽돌 찾는 유형이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한번 출제됐습니다. 뒤쪽에서 맨 밑에 너비가 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이 개념 가지고 언급해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이다. 제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빗금 치는 부분이 벽돌 표시예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쳐놨죠. 이것이 벽돌 표시입니다. 벽돌 도면에. 그런데 이제 기초가 여러분들 발바닥보다 이거죠. 발목보다 발바닥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중을 분산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넓혀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벽돌을 이제 넓혀 이제 쌓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벽돌로 이렇게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기초판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제 이게 기초판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벽돌 기초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죠. 이게 벽의 두께일 때, 맨 밑에 있죠? 여기는 최소한 이거의 2배 이상이 돼주라 이거죠? 밑에가 2배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죠? 쌓을 때. 자, 한 켜로 내쌓든 2켜로 내쌓든, 이 2켜 아닙니까? 한 켜, 2켜? 이거는 한 켜씩 내쌓죠? 그럼 이때 내쌓을 수 있는 요 개념, 한 켜로 내쌓든 2켜로 내쌓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비만큼 내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1비라는 것은 벽돌의 길이가 1비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벽돌의 길이 부분 있죠? 이것이 1비예요. 이것이 1비.
요거의 4분의 1만큼 내밀어서 쌓아주라 이 뜻입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142페이지 보면 2번에 자, 그 벽돌기초 밑에 보면 내쌓기라는 거 나오죠. 자, 이 내쌓기하고 이 기초 쌓기, 내쌓기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쌓기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벽돌 벽을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벽체였습니다. 이 벽돌 벽체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돌출해서 쌓겠다는 게 이 벽을. 그럼 이렇게 이제 돌출해서 이제 벽을 쌓아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 올라가게 되면 벽돌은 압축 강도는 강하지만 힘 강도, 인장 강도 이런 것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켜로 내쌓을 때하고 1켜로 내쌓을 때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벽돌을 돌출해서 이렇게 내어 쌓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1켜씩 낼 때는 8분의 1비만 내주라 이겁니다. 1켜씩 할 때는 8분의 1비. 그런데 여기 2켜로 내쌌죠. 2켜로 놨을 때 튼튼하니까 이때는 4분의 1비가 되더라 이겁니다. B는 이겠죠. 벽돌의 길이 두께를 요걸 1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4분의 1씩 내밀고 1켜로 할 때는 8분의 1씩 내밀어서 쌓아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에 이제 공간 쌓기 개념이 나오죠. 공간 쌓기는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됐던 파트죠.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 쌓기적인 측면은 보통 외벽 쪽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벽돌은 일정의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쌓게 되면 어떻게 습기가 섬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외부 벽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우리가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벽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겠다는 겁니다. 이 벽돌을 쌓았을 때 이렇게 벽돌 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중앙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겠죠? 그러면 여기에 중간 사이 공간을 두어서 벽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 중간에. 그럼 이제 공간 쌓기의 이제 목적 개념. 첫째 목적은 자, 습기를 방지하는 방섭이 있겠죠? 방섭. 그리고 공간을 두면 방음이 소음 방지하는 방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 되겠죠? 그럼 단열이 되면 겨울에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도 될 것이고,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 개념상 우리가 공간을 두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자, 먼저 5번을 보시면 6번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공간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봅니다. 정하면 정한 대로 하면 되고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봅니다. 우리도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바깥 남편이 가장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 0.5비 정도 쌓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간의 너비는 통상 50에서 70mm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주벽체는 바깥쪽 벽이 주벽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바깥벽입니다. 안쪽 벽이 아닌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보네. 바깥쪽이 됩니다. 바깥쪽이 주벽체로 보고 이때 공간은 일반적으로 50에서 70mm로 하되 요 사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공간이. 그런데 거기 이렇게 해놨죠. 단열재 두께 플러스 10mm로 해도 된다. 단열재가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단열재를 중간에 넣었을 경우는 최소한 공간을 10mm 더 두자 이거예요. 10mm.
그래서 올해부터 여기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25회 시험 때부터는 여기 새로 도입됐습니다. 24회 때까지는 요 규정이 없었는데 25회 시험부터는 요 규정이 새로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에서 나죠? 연결재 배치 간격. 자, 그러면 연결 철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래 위로도 들어가겠지만, 아래 위 수직거리도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공간을 뒀으니까 이 철물을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평으로도 이렇게 철물이 가야 되겠죠? 수평으로도. 그러면 수직거리 개념은 바로 저거죠? 400mm 이하로 하라, 이렇게 수직은. 이게 수직거리죠? 수직거리. 철물의 이 아래 위의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수직거리는 400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시방서에서는. 자, 그런데 수평거리는 얼마다? 900. 수평거리는 연결철물이 900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 143페이지 보시면, 자, 이것은 설계 기준의 바로 철물입니다. 설계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자, 3번 나오죠. 박스에 3번. 공간 쌓기 벽체 연결철물 3번에 보시면 수직 수평과 각각 600과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수직거리만. 자, 900 초과할 수 있는 900mm 이하는 수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직거리가 설계 기준에서는 600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두 가지만 조금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4페이지 아치 쌓기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치 쌓기라는 것은 계구부 상부에 쌓는 게 아치 쌓기죠. 자, 쉽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창이나 문을 둘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재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성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았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불국사에 가면 처음에 보는 게 들어가면서 저거 보죠. 불국사에 들어가기 전에 스카탑 이런 들어가기 전에 밑에 백운교, 청운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면에서 사진만 찍고 측면은 안 가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백운교 상단에 보면 아치를 쌓아놨어요. 아치 쌓았는데 그 아치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있는 아치입니다. 유일한 아치입니다. 내진 설계는 아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돌이나 이런 벽돌을 갖다 이런 식으로 쌓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력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돌을 이맛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아치 구조는 상부에서 하중에 오면 아치 축선을 따라서 압축력으로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치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치 쌓기는 계구 상부가 되는 것이고, 145페이지 11번의 창대 쌓기를 이거죠. 창문 아래. 여기 벽돌을 쌓는 게 창대 쌓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 이제 쌓는 것은 창대 쌓기. 여기는 창대 쌓기라고 하고, 자, 위에는 아치 쌓기. 여기가 아치 쌓기고. 창문 아래 쌓는 것이 여기가 창대 쌓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창대 쌓기. 자, 그러면 이 아치 쌓기는 힘의 전달 원리가 바로 압축력으로 전달하죠. 누른 힘. 힘의 전달을 압축력, 누른 힘으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압축력. 압축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아치 쌓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아치 쌓기는 이걸 하른 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아치, 그래서 평아치가 될 수 있는 것은 평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은 1m 이하일 때, 계구 폭이 적을 때입니다. 이하일 때는 평아치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아치 쌓기는 왜 하는가 하면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아치 쌓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창문 아래 벽돌을 옆세워서 쌓은 것이 창대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대 쌓기는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기 한 겁니다. 경사지게. 그러면 벽돌을 이런 식으로 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 아래 벽이 있을 때 벽돌을 갖다가 옆세워 가지고 옆세워서 이렇게 쌓은 거예요. 옆세워서 쌓는데 이 경사도가 몇 도 경사 되겠다? 15도. 자, 이 각도가 15도입니다.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기 한 겁니다. 이때 이거죠. 최소한 이 벽돌 면에서 이기 나간 이 수치가 벽면에서 30에서 50mm 내밀어서 옆세워 쌓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빗물이 벽면을 타고 흐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쌓아주고, 그다음에 창대 벽돌은 자 여기에 이거죠. 창대가 왔을 때 여기 이제 창문 털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샤시가 왔을 최소한 이 창대 밑에 15mm 파고 들어가도록 해주자 이거 15mm. 이 창대가 있을 때 창대 밑에 15mm 정도, 창대 밑에 15mm 정도 파고 들어가도록 처리해서 우리가 옆세워서 쌓아주고, 나머지 부분 있죠? 줄눈 부분, 창틀 주위 부분에는 사춤을 충분히 해줘서 방수가 잘 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창대 쌓기 개념이 됩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46페이지 개구부 쌓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